자, 드디어 첼시가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돌아왔습니다. 토드 보울리 체제에서 첫 번째 나가는 챔스 무대죠. 이 위태위태던 마레스카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동행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클럽 월드컵을 참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리암 델랍을 영입하면서 6년 계약을 제시했는데요. 이 첼시는 로만에서 토드 보울리 체제로 바뀐 이후에 여러 선수들에게 최소 6년, 많게는 8년짜리 장기 계약을 제안하고 있죠. 이 보통 축구팀이 계약 기간을 4년에서 5년 정도 맺는 걸 생각하면 첼시 이런 행보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첼시 1군 스쿼드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30명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첼시는 유망주 수집에 아주 집중하고 있죠.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첼시는 왜 토드 보울리 체제에서 이런 선택을 내렸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 중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단 하나죠. 젊은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묶겠다. 그리고 이 방식은 FFP 룰에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죠.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FFP,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은 클럽의 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 넘지 않도록 이 제한하는 규정이잖아요. 보통 축구팀들의 회계장부에서 선수는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적료는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길게 잡는다? 거액의 이적료라고 해도 어차피 분할 납부되니까 부담이 덜하겠죠? 예를 들어 첼시가 이 엔조 페르난데스를 8년 계약에 약 1,800억 원으로 데려왔다면 매년 약 225억씩으로만 비용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똑같이 1,800억에 5년 계약을 하면 매년 360억씩 회계 잡히죠. 결국 첼시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선수 영입이 가능해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단 축구선수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고정된 금액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일단 선수에게 안정감이 있죠. 실제로 파머 역시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첼시를 선택했고 결국 대성공으로 이어졌죠. 게다가 계약이 길면 팔 때 이적료를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더 오래 보유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만료는 한참 남았기 때문에 방출에서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럼 분명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점들 다른 팀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거액의 선수가 장기간 묶어두는 계약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만약에 실패한다?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럼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아예 몇 년 동안 이 선수를 품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전임 구단주 로만 때문인데요.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에 대한 애정 딱 하나만으로 첼시의 모든 빛을 다 탕감해주고 토드 보울리에게 클럽을 넘겼습니다. 근데 진짜 괜히 최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첼시는 토드 보울리에게 가자마자 곧바로 거액을 이적 시장에 투입할 수 있었고 그걸 장기 계약과 분할 처리로 회계상의 손실까지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드 보울리 이적 전략에 대해서 바로 UEFA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할부 회계 처리는 이제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계약은 8년이어도 회계상 이적료는 5년 안에 다 나눠서 처리해야 된다는 구조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다행히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첼시는 이미 엔조, 카이세도 같은 유망한 자원들을 푸는 데 성공했고 이건 어느 정도의 전략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첼시는 왜 이렇게 유망주들을 많이 모으는 걸까요? 사실 토드 보울리는 지금 첼시 운영에서 손을 거의 털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얼굴마담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첼시의 실질적 리더는 바로 공동지분 소유자이자 첼시의 이사인 에그발리라는 인물입니다. 에그발리 체제에서의 핵심은 유망주 장기 계약과 무한 경쟁 체제에 있어요. 이 메이저리그가 좀 비슷하죠? 우선적으로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급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 하면 직원은 바로 봉기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시멘, 니코 윌리엄스 같은 고액 연봉자들의 영입을 철회하고 대신 유망주들을 채우면서 그들을 경쟁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곧잘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선 자원의 어리고 젊은 선수들을 사오면서 못하면 바로 아웃시키는 체제를 성립했거든요. 이 때문에 지난 시즌 첼시는 30명이 육박하는 비대한 스쿼드 자원을 1군에서 보유하게 된 거예요. 첼시의 이런 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과적 임금 평균을 줄이고 유망주가 부진하면 바로바로 방출하고 그 자리에 다른 유망주들을 채워서 메꾸는 방식으로 순환하는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싸게 유망주들을 영입해서 성공하면 바로 활용하고 아니면 임대 보내거나 바로 버리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첼시가 리그왕의 스트라스부르를 위성 클럽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첼시의 구단주 컨소시엄 블루코가 이 스트라스부르 알자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매 구단답게 첼시로부터 많은 선수들을 수급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첼시에서 비테스로 많은 유망주들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팀 올해 선수
선수상 1, 2위가 모두 첼시에서 데려왔던 페트로비치와 산투스였고, 첼시에서 실패한 디에고 모레이라는 스트라스부르 이적 이후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레이라 계약에는 바이백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면 다시 첼시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즉 첼시는 유망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위성 클럽도 있겠다. 선수들이 터지면 쓸 수 있어서 좋고, 망해도 다시 원금 회수는 할 수 있으니까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왜 첼시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구단을 운영하고 있냐?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단의 수익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첼시는 빅6 중에 수익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잘 들어보시죠. 축구 클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은 바로 매치데이 수입이거든요. 당연히 인기 팀들은 대부분 경기장이 곧바로 찰 테니까 팬들이 매주 경기를 보러 온다면 확정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이 구장 규모를 증축하려고 하거나 새 구장을 짓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재 첼시의 이 스탠퍼드 브리지의 규모는 4만 명이 좀 넘거든요. 영국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보유한 맨유는 7만 4천석, 토트넘, 리버풀, 아스날은 6만 석대고 맨시티도 5만 3천석입니다. 심지어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보다도 작고 에버튼의 구디스 파크와 비슷하죠. 잉글랜드 전체로 본다면 20개 팀 중 12위에 위치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첼시는 다른 팀들에 비해 고정 수입 자체가 매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23 시즌 첼시 매치데이 수익은 이 7,650만 파운드였고 전체 구단 수익이 15%인데 같은 런던 팀인 이 토트넘은 매치데이 수익이 21%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지난 시즌 첼시와 토트넘 둘 다 챔스 못 나갔었지만 토트넘이 6만 3천석 규모의 최신식 구장을 갖고 있고 이 경기장이 없더라도 콘서트나 NFL 같은 주요 이벤트들을 꾸준히 여니까 부가 수익이 붙죠. 그래서 첼시가 이런 고정적 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대신에 유망주들을 일찍 발굴해서 이들이 재판매하는 구조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장 옮기면 되지 않아? 새로 하나 지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1877년 지어진 이 유서 깊은 구장인 스탠포드 브리지. 그런데 1970년대에 이 경기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구단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980년대 첼시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켄 베이츠라는 사업가가 이브리그를 전전하는 첼시를 단돈 1파운드 인수했거든요. 근데 1파운드란 게 단순히 숫자일 뿐이고 사실상 구단 빚을 다 떠안겠다는 거였어요. 이때 첼시는 재정난으로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홈구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켄 베이츠는 스탠포드 브리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 팬들 중심의 첼시 피치 오너스, 줄여서 CPO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팬들이 경기장의 지분을 일부 갖게 되고 구단을 좀 지켜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팬들이 애정을 가지면서 구단을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이게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첼시의 수익 확장을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CPO가 팬들뿐만 아니라 현재 주변 상인과 부동산 업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장 중축이나 이전 아예 생계가 끊기는 문제인 거예요. 이 구장 옮기면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해요? 공사하면 우리 손님 끊기잖아요 하면서 구단 증축을 혹은 이전을 다 막았던 거예요. 이 때문에 첼시의 마지막 보수는 1998년을 마지막으로 멈춰져 있고 로만 시절에도 이 6만석 경기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는 이 얼스코트 지역에 새 경기장을 짓기 위해 CPO를 구워 삶았지만 주주 투표에서 75%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결국 61%밖에 못 받아서 경기장 못 지었어요. 이렇게 CPO가 첼시의 적폐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스탠퍼드 브리지의 지분을 존 트리 같은 레전드, 감독이었던 투엘, 포체티노 같이 선수나 감독들에게도 나눠주면서 비판을 분산하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스탠퍼드 브리지가 있는 위치는 지하철도 가깝고 주택가 한가운데라서 이 물리적으로 확장하기도 어렵고 토지 기반도 불안정해서 건축비도 엄청 들어요. 또 증축을 하자니 스탠퍼드 브리지가 있는 동네가 비싼 런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동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무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켄 베이츠가 CPO에게 무려 50년 동안이나 구장 소유권을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첼시 FC의 명령권 역시 이 CPO에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브리지를 첼시가 떠나면 첼시 FC라는 이름 자체를 못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어를 떠나는 뉴진스, 큐브를 떠나는 비스트 같은 느낌인 거죠. 이외에도 첼시, 여러분 경기 잘 보시면 이 가슴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첼시는 늘 스폰서가 없는 거야? 이 사실 첼시는 파라마운트가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PL 공식 중계권을 가진 MBC가 파라마운트 경쟁사거든요. 이 리그
리그의 압박으로 이 계약이 빠그라지자 이번엔 도박 업체인 스테이크가 첼시에게 접촉했지만 이건 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보험사 알리안츠랑도 계약이 잘 안 됐어요. 이 결국 인피니티 애슬리트라는 이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와 손을 잡았거든요. 아니 근데 정작 첼시 코치는 챗GPT 쓰던데. 그리고 여기랑 단기 계약 맺긴 했었는데 팀 성적이 원인이 되면서 계약 연장이 또 실패했단 말이죠. 첼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니폼 판매로 보면 리그 7위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연간 4천만 파운드 메인 스폰서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조건에 맞춰줄 기업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스폰서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유망주들에게 눈을 돌린 이유 역시 구단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수입 자체를 메꾸기 위한 용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첼시가 방출 자체를 잘하기도 해요. 지난 10년 동안 선수 판매 수익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첼시. 또 23-24 시즌 포체티노 아래에서 최악의 성적이었던 첼시는 판매 수익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1위였어요. 그냥 1위도 아니고 역대 1위예요. 약 1억 5,3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이때 올렸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첼시의 PSR, FFP 룰 위반에 대해서 이 많은 팬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첼시 전남 기자 멜로는 야, 사람들이 첼시 판매 능력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얘는 원래 잘 팔았어. 라며 첼시 아카데미 육성과 방출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비판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팔아서 팀을 언제 만들래? 그럼 우리 메인 베스트 11 대체 누구야? 물론 비즈니스 구조상 현재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찾아가겠지만 이런 첼시의 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듯 지난 시즌 첼시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리그 4위를 차지했어요. 물론 경기력에는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경기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30명이 넘는 스쿼드? 꽤나 럭키비키했어요. 현재 지난 1년간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 브라질 윙어인 에스테반, 미드필더 다리오 에스구, 센터백에 마마도 사르가 있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맹활약했던 안드레이 산투스도 임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첼시는 앞으로도 큰 돈을 분명히 쓸 거고 윙어 기튼스, 센터백의 하토, 공격수 에케티케 등 다수 유망주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스털링, 케파, 디사시, 치렐, 펠리스 등 고액 주급자들을 방출하려고 노력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PSI 규정에 대해서는 위협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첼시의 스쿼드 역시 평균 나이가 24세였어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였는데 리그 4위도 했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첼시가 어수선하긴 했지만 트로피 땄고 챔스도 나가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첼시의 이런 유망주 정책, 궁극적인 안정감과 성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로만이 있었던 매년 트로피 하나는 가져왔던 그 시대로 첼시는 회귀할 수 있을까요? 클럽 월드컵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색다르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안녕.